버슨 맨몸으로 사각의 링에서 이 돈을 놓고 목숨을 걸고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초보도 없고 프로도 없습니다. 모두 같은 경기장 안에서 우리 자식들의 미래와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하고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또 제가 초보라고 봐주겠습니까? 답은 아니다 였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워렌 버핏이 사면 투자고 내가 사면 투기구나, 우리 같은 김 과장, 박 대리가 사게 되면 투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같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코스닥 기업 몇 개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으니까 이 가격 통제가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불가능합니다. 또 워렌 버핏 밑에는 수백 명의 이 뛰어난 인력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데 모든 시간과 공력을 쏟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회사 일을 하면서 짬이 날 때만 할 수 있다는 거. 스토어가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요즘도 뭐 인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신사임당님이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그 EA 스포츠 다니던 그 다마고치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한테 스마트 스토어를 알려주는 다마고치 영상 세 번째인가 네 번째부터 제가 그걸 보게 됐거든요. 유심히 보게 됐고 또 제가 궁금하면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지라 이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개설을 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신사임당님이 이야기한 이 로직이 정말로 돌아가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업자를 만들고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하고 이제 처음에는 모두들 그렇듯이 도매국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아서 올려보았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아서 판매를 하는 건 근본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그 도매국에 올린 그 사람도 소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게임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상세 페이지가 잘못되었다. 상세 페이지를 그냥 가져다가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물건을 직접 납품할 공장을 직접 찾아야 된다, 나에게 줄 위탁 업체를 찾아야 된다, 이런 방법들이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키워드는 이렇게 찾아야 된다, 대량 등록이 좋다, 아니다, 대량 등록과 직접 등록을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생겼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함께 해외 위탁 배송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해외 배송을 등록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다시 등록하고 일단 한 개 시켜봅니다. 대부분 중국부터 시작을 하죠. 타오바오에 가입을 하고 주문을 해보고 또 물건 찾고 배대지 입력하고 배송 확인하고 이게 뭐 하나가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물건을 올렸는데 신통치가 않아요. 아닌가? 중국은 이미 아닌가? 일본인가? 자, 그래서 일본 아마존에 다시 가입을 하고 배대지를 찾고 하다가 이게 아닌가? 미국인가? 아마존에 또 가입을 하고 강의를 듣고 찾아보고 미국도 아닌 것 같아. 유럽이다. 유럽도 아닌가? 명품을 해야 되나? 고가품을 해야 되나? 대형 물건을 수입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수강료만 수백만원, 수천만원 깨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스마트 스토어는 만약에 잘 돼서 돈을 벌게 되더라도, 즉 경제적 자유는 어느 정도 다가가더라도 시간적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 얘기예요. 자, 소싱하랴, 업로드하랴, 주문하랴, 배송하랴, 배송 추적도 해야 되고 도착하면 끝입니까? 반품에, CS에 일정 부분을 알바를 쓰거나 3PL 업체를 쓰더라도 결국에 본인이 나서야 될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이거는 정말 가성비가 안 나오는 일이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가성비가 안 나오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자수성가를 하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죠. 사업소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입니다. 이 주식 투자는 어느 한 회사에 자기 자본금을 집어넣는 행위죠. 그 회사가 투입하는 비용이 얼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얼마고, 또 하나 더 한다면 미래의 가치를 보고 그 회사에 투자금을 집어넣는 행위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이 사업소득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살 때 함부로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또 사고팔고를 반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회사의 사업에 내 피 같은 투자금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 저는 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주식 투자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대부분의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산 다음에 오를까 내릴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소득이라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하려면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되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변수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심지어는 회사의 오너의 성향이라든가 사정까지 알아야 되죠. 이 자수성가를 하려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던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투자도 맥락은 근본적인 이치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부동산의 내재 가치를 아는 것이 성공의 열쇠죠. 이 주식의 경우에 한 개의 주식의 실제 가치,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10,000원인데 현재 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내재 가치인 10,000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한 개의 주식의 실제 가치, 내재 가치가 10,000원인데 현재 2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사면 안 되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투자가 다 똑같은 이치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 투자로 방향을 잡았다면 그 내재 가치를, 부동산의 내재 가치를 알아보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는 더 쉬운 이유가, 내재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주식보다, 그러니까 회사의 내재 가치를 찾는 것보다는 부동산의 내재 가치를 찾는 것이 한 10,000배 정도는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계발 서적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 자기계발 서적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되는 책에서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이 파생이 되는 거죠. 그 파생된 책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뿌리가 되는 책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딱 거기까지죠. 예를 들면 시크릿이란 책이 있는데, 꿈꾸는 다락방이라든가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님이 알려준 어쩌고, 이런 종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종류의 책들의 뿌리는 시크릿이 뿌리가 되는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계발 서적을 본다고 하면 이 뿌리가 되는 책을 찾는 것을 좀 먼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서 파생된다, 다른 책들은. 그리고 어떤 카페에 가면 수십 가지의 부동산 강의가 있습니다. 그 수십 가지의 강의 종류 중에서 또 그걸 또 세분화해요.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실전반, 상가반, 무슨 반, 이렇게 또 세분화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에 수업을 다 들으려고 그러면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수강생이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에요. 가끔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한 10,000명 중에 1명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한 번에 공부를 해야 돼요. 나눠서 공부를 하면 돈 못 법니다.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실전반, 무슨 반,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는 수강생을 위한 게 아니고 학원을 위한 것이죠. 예를 들면 경매 같은 경우에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를 배웠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지분 물건으로 나왔다면, 지분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면 또 다음 단계를 또 배워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계속 공부만 하게 되는 거고, 이 기본 개념부터 맨 끝에 전자소송까지, 셀프 전자소송까지 한 번에, 한 방에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이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막 혼재가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체계가 잡히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던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해결 방법이 생각나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 경매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나누게 되면 이런 작업들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나와요. 뭐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한다. 이건 경매가 아니죠. 또 상가를 낙찰을 받아서 그 상가에 뭐 소사무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해서 또 뭐 운영을 한다. 이런 것들도 경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경매라는 거는 싸게 사서 제값 받고 파는 게 경매죠. 예를 들어 드린 건데, 이 수업을 많이 듣는 것이 뭐 손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정말 심각한 건 이 한두 번의 성과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래에 신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정말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이 신축 사업의 아주 기초적인 수익 구조조차 모르면서 신축 사업, 이 신축 강의를 하는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기본적인 이 신축 사업의 구도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신축 수업을 들으실 때 그걸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초적인 건데 말입니다. 어떤 강의를 듣든지 그 강사가 몇 번의 경험밖에 없다면 과감히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돈만 낭비하는 거죠. 돈만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해결책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같이 손붙잡고 깜깜한 곳에 서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같이 헤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신축 강의 같은 경우에 이 신축 강의를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시는 몇 사람은 예전에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해서 저희 집 앞에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지식산업센터의 수익 구조는 이래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이라면 90%가 대출이 나옵니다. 내 돈은 1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월세가 6% 정도 돼요. 그럼 월 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내 수익이 되는 이런 간단한 구조인데요. 제가 이제 10여 년 전쯤에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 인근의 지산을 한 6개월 동안 진짜 이 잡듯이 임장을 다녔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답이 보이는데,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을 하면 대박이 나는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이고,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쪽박을 차는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이에요. 이게 신축의 개념이 살짝 접목이 되면 모든 부동산 투자가 한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은 건물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가 주도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부동산 이꼬르 토지입니다. 건물은 부동산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부동산의 가격은 아래와 같이 움직이는데,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고 땅값은 우상향해서 올라갑니다.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금본위제가 폐지가 되고, 그 이후부터 총통화량 M2라는 것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물 자산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 땅값의 상승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건물의 감가상각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전체 가격이 우상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상승폭이 크고, 반대로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의 면적이 적으면 건물의 감가상각되는 부분의 영향으로 가격은 보합이나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앞에 얘기했던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얘네들은 용적률이 크기 때문에 각 호실당 깔고 앉아있는 땅의 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어려운 겁니다. 아무튼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매매가가 10억 원이면 그 중에 90%를 대출을 받고 내 돈이 1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월세 6%로 월 500만 원을 받으면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수익이 되는데, 이런 구도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월세 수익률이 6%인데 지금 은행 이자가 6%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생기게 되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본 분이시라면
제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어렴풋이 머릿속에는 산재가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 내재 가치를 알아보는 방법,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세한 행동 요령하고 방법까지는 제가 영상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하려면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 실제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